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내 정당 재구성을 기초로 내건 혁신 모임이 생겨납니다. 안철수 신당이 내걸고 있는 새정치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이른바 김한길 체제에 대한 반기의 성격은 아닌지 혁신 모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을 벌이고 있는 곳에 이병환 노무현재당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병환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유한숙 할아버지. 유족들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밀양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조감 세상에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동의도 안 했는데 날마다 기록되는 나의 사생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개인정보도 인권이다. 이 기획기사 두 번째 편인데요. 이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살 대학생 정모 씨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여성 전용 원룸에 살았습니다. 여성이겠죠? 건물 입구에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이 CCTV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요. 도리어 또 든든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건물 주인 아저씨가 부모님이 연애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면 내가 알리겠다라고 말했어요. CCTV로 제가 건물 앞에서 애인과 작별 인사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이 카메라에 줌, 그러니까 확대 기능도 있었어요. 이 정모 씨는 사생활 간섭도 불교했지만 범죄 예방 목적인 줄 알았던 CCTV에 감시당했다는 생각에 곧바로 집을 옮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정모 씨는 이사한 뒤에도 동네 골목에 설치된 CCTV 쪽 창문은 잘 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나도 모르게 수집된 내 정보를 통해 어떤 행동을 유도받거나 원치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내 정보를 내 뜻대로 지키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정보인권 침해 결과로 흔히 금전적, 정신적 피해만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정모 씨의 사례처럼 사실상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와 기업의 차원으로 확대해보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건데요. 사소한 듯 보이는 각종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을 방관하게 되면 공권력과 기업의 시민 감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보인권 침해는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형사 절차상의 권리 등 다른 기본권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명목을 이유로 통화 내역 들여다보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이거 뭐 범죄 예방을 넘어서 일상의 감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감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훈육되거나 혹은 그에 맞춰 생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자체와 직결되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방에 도청장치가 달려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죠. 나가서 얘기했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안 돼. 걸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 전봇대에 도청장치가 달렸을지도 모른다. 이 실외긴 하지만 이 도청장치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사소한 소리까지 다 이렇게 녹취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할 때 정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또 무슨 대화를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아니 별 대화도 아니에요. 무슨 뭐 저기 점심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정권의 감시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야말로 행동을 아주 조신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도 조심조심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보감시 사회. 네, 저도 이게 뭐 과장 뭐 스스로 과잉 대응하는 건 또 뭐 과대망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한번 속칭 털려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 쓰다가 그 네이버가 경찰 기관에 수사기관에 제 이메일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것을 알고는 그 메일 안 쓰고요. YTN 사측이 제 이메일을 통째로 갖다 바친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가 YTN 재직 중에도 물론 그때는 이제 그 해고 상태였습니다만 그 공용 메일이 있거든요. 노조 공용 메일 안 썼습니다. 지금 뭐 외국 이메일이어서 그렇습니다만 G메일 쓰고 있고 그 휴대전화도 일반 그런 메시지 문자 기능 사용하지 않고요. 그 바이버 같은 것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글쎄요, 단순한 과잉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뭐 한상희 교수 말대로 이렇게 감시 사회가 강화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하는 주체의 결국에는 따라서 감시하는 주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감시 주체를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에 과연 정보인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직화된 불법 고객 정보 유통, 그 이면에는 외주화된 그런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한겨레 바로 밑에 기사도 주목됩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데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 금융회사들은 총 대출액 107조 넘는 돈 가운데 한 30% 정도가 대출 모집인이 소개한 고객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총 대출액의 30% 가까이를 18,342명의 모집인에게 의존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금융회사들이 해마다 많게는 조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죠. 임직원들의 그 성과급 잔치 뭐 대단한데요. 자, 이들의 어마어마한 그 수익에는 대출 모집인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이 모집인들은 어떠냐? 대체로 외주 업체에서 1년 단기 계약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보를 쥐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의 고용 상태는 불안합니다.
또 수입도 변변치 않아요. 이거 팔 생각 안 한다면은 이게 사람일까요? 자, 이런 금융사들의 대출 모집 외주화가 결국 불법 정보 유통을 부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거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보 유출 뭐 속속 터지고 있는데 말이죠. 정부는 과연 이런 국민의 어떤 정보 안보 보안에 얼마만큼 그런 효과적으로 이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답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위험이 일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건 이상의 대형 정보 유출 사고만 이미 수차례였고 어떻게 새어 나가는지도 모를 정보 유출도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매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경향신문의 그 지적은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출 사고는 있었지만 유통 경로 이거는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도 이 언제 유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정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맹점을 파장 축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 KB국민, NH농협, 롯데 이렇게 카드 3사에서 유출된 8천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이미 가공돼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니다 라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통 경로도 모르면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이렇게 그 아니한 상황인식과 미봉책 이건 결국 또 다른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안 사고가 나면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하는데 뭐 엄벌은커녕 이게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정부라는 겁니다. 현원석 부총리 같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용서해 주셨잖아요. 말은 뭐 질타, 엄하게 질타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군요. 예. 그게 경질 안 하고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기왕이면 회초리까지 치시지. 어? 그래 놓고 또 용서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회초리도 치고 뭐.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88.1%와 민간의 61.5%가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 공공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분야, 각종 인터넷 사이트 가입되는 물론이고 PC방 회원 가입, 꽃배달 서비스 등록, 동창회, 뭐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모두 8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분이 바로 본인의 아버지죠. 예.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겠죠, 뭐. 예.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신규 채용 시 대학 총장 추천제. 네. 관련한 기사인데요. 자, 상아탑 짓누르는 자본 놀기. 기업이 대학을 점령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신문들은 삼성의 신규 채용 시 대학 총장 추천제, 이것에 따른 이 대학 총장 협의체의 불만, 또 일부의 비판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본이 거의 대학을 점령했다라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총장 추천, 대학별 할당, 학교의 서열화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어느 학교는 몇 명 추천을 받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몇 명 추천을 받겠습니다. 봤더니 수도권, 영남권이 집중돼 있어요. 자, 이런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서열화 이뿐이 아니라 기업을 비판하는 이런 학생들을 취업 방해자로 모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학생들이 결국에는 기업에 합당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기업 비판 따위는 전혀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성을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또 대학 내에 상업시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브랜드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점들이 집단 입점해 있고요. 학내 민주주의는 점점 훼손되고 있고, 취업 위주로 학과가 통폐합돼도 이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고요. 이런 상하타압을 짓누르는 자본의 논리, 결국 기업이 대학을 점령한 단면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들이 뭔데 할당하고 XX야. 지들이 뭔데. 맞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일베가 이번에는 AI가 결국 전라도다. 이런 또 근거 없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서 지금 또 큰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불리죠. 일베 게시판에는 전북 고창에서 AI 발병 사실이 알려진 후 전라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이 게재됐는데, 지금 이 시간 대다수의 국민은 전라도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전라도에서 시작되고 종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전북 오리농가로부터 이제 AI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전라도 책임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친놈들이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무슨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도 없는 이런 미친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진짜 이거 응? 자, 경향신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던 이런 일베 회원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오빠를 잃은 김문희 씨가 이제 법정에 나왔는데요.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홍언이 택배니 이런 걸로 비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숨진 분들의 넋을 모독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피고가 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본인이 사는 곳에서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대구 지법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양모 대학생이라고 하는군요, 이 친구가. 자,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당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피고인은 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기도 전인데 재판장이 아주 준엄하게 피고인에게 그야말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 양모 이 친구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는군요.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442명 감원 계획을 세웠다는군요. 코레일이 올해 그 영업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도 운임 5% 인상과 440여 명의 인력 감축 방안 등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수서발 KTX 법인 분리 후에 코레일도 운임 인상, 인력 감축, 적자 노선 감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민영화로 가는 길을 그대로 지금 예상대로 또 수순대로 밟아가고 있네요. 보니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아주 눈이 버득 뜨이는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혹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공화국이 세워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공화국이라는 표현 앞에 이런 따옴표가 달려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을 꿈꾸는 모임인데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과 주거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운동해 나가려는 취지인데 신촌 지역 문화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모인 신촌공화국 건국준비 모임. 네.
신촌공화국 국민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군요. 세금은 10만 원이고요. 전체 회의로 용처를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국가를 만든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예,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보입니다. 예. 청년 창업자, 상인 등에서 폭넓게 국민을 모아서 30명 정도가 모이면 임시정부를 꾸리고 4월 19일쯤에 정식으로 건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예. 아이고, 이 사람들. 위험하게 왜 이래. 단체 이름이 공화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화국은 사실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인정한 국가의 어떤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공화국이란 말을 썼다고 그걸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세운 보수 인사도 있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그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국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국 하면 종북적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 메가마트라는 대형 유통점이 있는데 의무 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산이었다고 하는군요. 그깟 과태료 3천만 원 내고 설 대목에 한몫 잡자. 예.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남천점. 그렇게 정상 영업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12면도 보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2곳 걱정입니다. 이 농어촌에 또 이제 산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이 도시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분만실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도 없고 시설도 크게 미비하고 이런 곳에 이 공공의 어떤 재원이 투여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공공의 재원을 투여할 생각은 안 하고 의료 민영화를, 의료 영리화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은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공화국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중앙일보에 아주 정말 뭐랄까요, 아주 정말 속 보이는 편집을 개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석기 의원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대남혁명 꿈꾸나 이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는가? 라고 했을 때 또 이석기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 대남혁명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석기 의원의 어떤 속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석기 의원은요, 이 질문을 지금 검사가 했거든요. 검사의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안 했습니다. 한 200여 가지 되는 질문 됐는데 아무 답도 안 했어요. 아무 답도 안 한 거면은 제목은 이렇게 뽑아야지. 이석기 검찰신문에 응하지 않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도 대남혁명 꿈꾸나? 대한민국 정부 인정하나? 이런 식으로 이석기 의원에게 이 반국가 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이 중앙일보의 아주 저열하고 이 정말 악의적인 편집 이걸 보면서 무슨 중앙일보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어제 우리 김용민 PD 예. 조선일보 논평 사설 예. 바뀌었다고 예. 볼만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나 중앙일보 바뀐 것 같다 생각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조선일보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옛날같이 꼴통은 아닌 것 같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이 얘기하고 그 얘기는 같지가 않죠. 예. 기사에 따라서 어떤 신문이든 예. 기사가 100% 다 좋을 수가 없고요. 예. 또 100% 다 나쁜 기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보도 있고 예. 또 읽을 만한 것들도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기사에서 중요한 현안에서 왜곡하고 과장하고 예. 편파적으로 보도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사안 하나하나만 보고 따지긴 좀 어렵고요. 예. 사설 하나가 좀 바뀌었다고 그런 판단하는 건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언론사를 판단하려면 그 예. 조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특정인 몇 명이 아니라 예. 그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가는가. 예.
제작의 취재 보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는지 그리고 편집의 그 일선 언론인들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예. 그걸 가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현우석 경제부총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현우석 부총리가 했던 말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뭐였을까요? 1번 어리석은 대통령이 관료 탓을 한다. 2번 어리석은 국민이 책임 따진다. 3번 어리석은 여당이 꼬리를 자르려 한다. 4번 어리석은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운운한다.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这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르헨티나발 불안, 신흥 경제국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풀기를 작년 하반기에 멈추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달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신흥 경제국이 위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1월 말이 되면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첫 신호탄은 아르헨티나가 쏘아올렸는데 지난주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가 하루 만에 11% 폭락하면서 여러 나라 금융시장에서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증시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서 1년 이상 버티기 힘든 취약 5개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 5나라를 꼽는데요. 여기에 아르헨티나까지 합해지면서 6개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 말고 또 악재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신흥국 시장을 선도해 왔었는데 새해 들어서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페소가 폭락한 것도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지표가 떨어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기업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의 상당수가 현재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해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또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흥국들의 정치적인 위기인데요. 태국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런 위기의 양상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국제적인 불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급락하고요. 환율도 불안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견고하고 또 외환 보유고도 많이 있어서 외환 건전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에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해도 외부의 그런 금융시장의 충격에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같은 맥락상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소니. 예. 이 소니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예,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 소니의 신용 등급을 하위 11단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어제 분류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텔레비전, PC,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가전제품 분야에서 수익의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투기 등급으로의 하락이 처음은 아니죠? 예,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이미 재작년 11월에 소니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낮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니가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또 부동산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흑자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가전제품 사업의 재건이라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나온 무디스의 결정이라서 더 큰 우려 요인이 될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간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토요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1979년에 내놓았던 소형 카세트 라디오 워크맨이라는 거는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가전제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에 내놓은 플레이스테이션을 끝으로 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제품을 그동안 못 내놨는데요. 그 후에 애플이 주도하는 어떤 가전제품의 디지털화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서 2008년 이후에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핸드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라든지 또 캐나다의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 이런 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길게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하락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아랍의 봄 발상지죠. 튀니지에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남녀 평등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 헌법이 그저께 의회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혁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발상지입니다. 2010년 말에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부아지지라는 대학생이 경찰의 폭력적인 단속에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했고 그 사건이 불씨가 돼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 달도 못 된 2011년 1월에 벤 알리의 23년 독재 정치가 끝났었습니다. 그 후로 그 시위의 물결이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런 데로 번져가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랍의 봄이라는 대규모 정치변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2011년 1월 그 벤 알리가 퇴진한 이후에도 상당히 혼란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정교 일체를 원하는 이슬람주의 양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당이라는 당이 승리를 해서 연합정부를 만들었지만 서구식 자유주의를 원하는 세속주의하고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갈등을 했고 그 와중에 알카에다 연계 세력까지 세를 불리면서 결국 작년 9월에 과도 정부가 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의원들이 아주 여러 차례 조정과 타협을 거쳤고 그러면서 또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당도 많이 양보를 하면서 헌법에서 이슬람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뺐고 그래서 이번에 꽤 좋은 헌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새 헌법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헌법에는 튀니지의 국교가 이슬람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 또 무신론 이런 것들도 허용하면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또 고문을 금지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명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튀니지의 헌법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고 이슬람 정체성과 근대성의 타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옆나라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작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머지않아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튀니지와 이집트 두 나라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교과서 제작 지침 강행할 예정이라고요? 예,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과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을 적은 책인데 이 해설서를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검정이 통과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사실상 강제 조항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민주당 의석수 126, 안철수 신당 현역 국회의원 단 2명.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은 안철수 신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훌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라는 화두에 여론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정당 재구성을 내세운 혁신 모임이 생겨납니다. 여러 계파를 대표할 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칭 혁신 모임에 깃발을 올린 민주당 강기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임 이름이 아직은 가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네. 아직 가칭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정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 네, 오늘 출범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혁신의 내용에 대한 공개적 토론회를 위해서 그 가칭 명칭을 쓰는 거고요. 네. 이후에 이제 좀 더 내용과 형식의 틀을 좀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정당 재구성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물론 가칭입니다만 담겨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정치 권력의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걸 이끌어가는 정당의 문제, 그러니까 정당 개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문제는 대통령제냐 아니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라면 그걸 이끌어가는 정당의 문제의 개혁이 또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쓰게 됐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정계 개편 또는 민주당의 해체와 재구성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정당 재구성은 그런 것보다 정당의 혁신, 그리고 정당이 바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한 그 고민이고요. 네. 정당의 재통합이나 신설 이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재구성은 아니고 정당 내부의 어떤 시스템의 재구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고민의 시작은 최재성 의원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네. 예, 이제 저나 이목기 의원과 함께 이제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전해철 의원, 조정식 의원, 유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동안에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하나는 문제다. 네. 대선 이후에 민주당 혁신이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새정치 담론이 안철수 의원에게 선점당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과연 진짜 패배한 정당이 맞냐? 네. 저희들이 360쪽짜리 대선 평가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별로 기억되지 않고 네. 또 대선 패배 후에 당내 많은 토론도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그때 만들었던 실행 방안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얼마 전에 원혜영 의원께서는 그때 혁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놔야 된다. 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질문을 지적을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일서재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의원수 정수 축소다, 의원 세비 삭감이다, 면책 특권 축소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정도의 의존해 왔는데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 혁신에 대해 좀 빈곤한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네. 이 정당의 권력이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정당인데 정당의 권력을 어떻게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냐 이것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공천 과정에 시민 참여 이런 정도로 있어 왔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좀 확대하고 정당의 권력을 국민들 속에 좀 더 돌려주는 방법이 뭘까? 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함께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의원들을 면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각 계파 김근택계, 손학규계, 친노계 이렇게 분류되는 각 계파의 어떤 대표적인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 안배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이걸 계파 간의 조합이다 또는 계파 간의 비주류 연합이다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동안 이제 현재 당의 지도부가 개혁과 혁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이 비전이 보여지지 않고 이제 답답해하고 네. 또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투쟁 등 과정에서 당내에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큰 소리도 못 내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예. 만약 이대로 더 가면 정말 민주당이 해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혁신이라는 공감대에 필요한 사람들끼리 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비주류 연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자극제 또는 나아가서는 지도부와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이제 지도부가 지금 그 일부에서는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 담론 문제나 네. 특별 정책 2.0과 같은 데에 대한 토론도 있고 반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저희들 논의는 그런 어떤 정책 변화의 우클릭, 좌클릭 또는 올바름 여부를 따지는 쪽의 포인트보다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어떤 재구성과 관련된 어떤 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당내에 그 대선 이후에 그 혁신위원회가 해산하고 이제 정치혁신 실행위원회가 가동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근데 이 정치혁신 실행위원회가 여전히 그 실행안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도부가 이제 광주를 오더라도 광주에서 안철수 새정추는 구체적인 국민과의 약속 7가지, 지방선거의 대응에 대한 어떤 안 몇 가지 이렇게 내놓는데, 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천에서도 상향식으로 하겠다. 근데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상향식으로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는 좀 더 구체적인 혁신 플랜을 내놓고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군요. 이건 뭐 중진 초선 선수 관계하지 않고 네. 시작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공통 이슈. 그러니까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 함께하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누굽니까? 우상호 의원도 함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아 그래요? 예, 보도에는 뭐 마이웨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 아, 같이 하시기로 했군요. 네, 어제 최재성 의원 얘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인영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4선 이상 의원들 물론 선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모임의 비중, 중량감 그리고 또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걸 볼 때 뭐 전혀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과 신계륜 의원 등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오늘 토론하고 명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큰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동안 지도부가 얘기해온 혁신 개혁 이런 담론들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강연님 설명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쩌면 네. 추상적으로 들을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 모임을 만들면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뭐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육사 선거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이건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안 받고 있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제도 제안인데요. 네.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공약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태에서 시민 공모제를 통해서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제도라든가 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저희 내부에 정당 공천 기초 폐지 논의가 되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정회특위도 마감되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서 2번을 비워두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법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2번을 비워두자. 즉 공천하지 말자. 네. 이런 주장까지 물론 이 주장은 지금 여전히 토론 과정에 있는 주제입니다만은 네. 2번을 비워두자는 주장을 할 거냐? 그럼 비워둔다면 전국적으로 비워둘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예. 아니면 호남만 그러면 비자 예. 2번을 네. 공천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해서 이걸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 김한길 지도체제가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매우 유연한 대여 협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무슨 실익 차원에서 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받아서 좀 요즘 우스갯소리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의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자고 지도부에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새누리당이 그 안을 내면 그걸 법제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당리당략 유불리 그러니까 유불리 세의 유불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여야가 어떤 전면적인 소위 상향식 공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광역선거부터.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당내에서 모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의 인사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자라고 저도 주장을 했고,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이미 새누리당에서 정략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민주당도 그걸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천제 중에 지금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을 5대5로 당원 50%, 시민 50%로 한다 이렇게 지금 가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뒤에 시민 50%를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여론조사 한 1000여 명 샘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과연 이 여론조사 1000명 또는 뭐 두세 개 기관 하더라도 3000명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도 좀 제한을 하고 다른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정호준 민주당 의원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이의 일문일답. 2차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정말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불법 사금융 업체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찰의 손이 미치지 못한 다른 어떤 불법 업체에게도 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또 없고,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이것을 통해서 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3번 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USB에 이미 담아서 갖고 왔는데 그 USB를 한 업체만 줬을 리도 그렇습니다. 그 USB를 다른 데서 썼으면은 흔적이 남는다 그럽니다. 그것까지 조사해도 문제없어 자신을 가지고서 검찰에서 발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류찬우 금융감독원 실장의 일문일답. 박 차장이 대출 광고업자 조 씨에게 1,650만 원을 받고 고객 정보에 몇만 건을 줬습니까? 박시우 차장이 3개 카드사에서 빼낸 정보 중에서 NH 농협카드와 KB 국민카드로부터 빼낸 자료 약 8천여만 건은 바로 그 다음에 대출 광고업자인 조민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그 중에서 100만여 건이 대출 모집인에게 전달됐고. 대출 광고업자가 대출 모집인 이 씨한테 100만 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받았냐면 2,300만 원 받았죠. 8천만 건을 받아가지고 100만 건을 2,300만 원 주고 팔고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출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 결과이고요. 결국 국회 정무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카드 회사 임원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2차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까? 참고로 옥션에 정보 유출됐을 때 1인당 위자료 20만 원씩 다 피해금 다 지급이 됐어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정보 유출됐습니다. 땡! 끝이요. 그러자 카드사별로 고객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데, 먼저 KB 국민카드.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가 났을 때는 정신적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 판례가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상하겠다. 그렇다면 롯데카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MS 무료 서비스는 지금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요. 우선 조치긴 하겠지만 SMS 무료 서비스를 하겠다. 그렇다면 NH농협카드는? 저희 NH카드에서는 고객들이 그다음 정신적 피해를 입고 불안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카드 고객에 대해서 할인하는 그런 사안 행사라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냥 땡 끝이요. 그냥 땡 끝이요. 음원은 국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뽑는 선거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대접전이 예상되는 광주에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병환 이사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환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병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환입니다. 네, 지난 22일 출마 선언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달빛 혁명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달빛 달은 이제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을 말하고요. 아, 예. 예, 빛은 이제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입니다. 네. 그래서 달빛하면 대구와 광주가 시민혁명을 일으키자.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이 누적되어서 한국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통일까지도 가는데 큰 장애가 될 동서의 지역주의 또는 동서의 강구한 대구나 광주를 중심으로 해주고 있는 기득권의 벽을 이번엔 깨자.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번 이 큰 걸음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 다른 건 뭐 왜 이때쯤이냐. 하면은 뭐 다른 뜻을 떠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게 광주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까지 배출한 게 지금 대구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40년의 한 시대를 마감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주의에 갇혀서 대구에서는 1번 찍고 광주에서는 2번 찍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한번 이걸 깨는데 제가 봉화를 들고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의 시민들 또는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대구에 출마하는 어떤 특정 후보와 물론 이제 선거를 지자체별로 하는 거니까 전국적인 연대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대구 지역의 특정 후보와 연대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이제 이 대의에 공감한다면은 그리고 반대할 이유는 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굳이 그러니까 저처럼 독자 노선 예를 들면 무소속을 가라. 그렇게 정치적 저기를 뭐 제가 권유하거나 뭐 강요할 뭐 힘도 없지만은 이 대의에 같이 하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대의는 뚜렷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다면은 뭐 어느 분이든 그러나 또 저는 뭐 일반적으로 대구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또 우리 민주 개혁 세력에 큰 인물이 계시다고 보고 예, 뭐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뵙고 이런 뜻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발전적 방안이 있으면 같이 추진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금 당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뭐 광주 서구 구의원입니다만 무소속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때 서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실 때는 국민참여당 네네. 후보였죠? 그때는 국민참여당이었는데 국민참여당이 사실상 해체하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의 길을 가길래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지만은 이 길은 아니다. 뭐 노선이 좀 달랐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그 당시 탈당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앞으로 지금 보면은 민주당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 측의 후보 여기에 이병환 이사장까지 가세를 하면 이제 결국 이제 3자 구도가 될 텐데요. 어떤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지요?
아니, 제가 뭐 그러려면은 일찍이 당적을 네. 뭐 선택을 하든지 그런 의사 표시를 했겠죠. 그러나 광주는 좀 독특합니다. 지금 제가 이 주장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뭐 큰 정치적 의미로는 이번에 달빛 혁명이란 걸 이뤄보자는 것은 네. 그 대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가야 될 일이 뭐냐. 네. 결국은 그건 이제 단일 야당이 창출이 돼야 된다. 네. 예를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은 민정당부터 뭐 민정당,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이름만 바꿔왔지만은 예. 극우 세력, 기득권 세력, 보수 뭐 세력 또는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 네. 이런 강고한 그 틀을 결코 깨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벌써 그 이명박 또 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걸 깨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특히 통일을 가는 남북 평화 공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야당이 이런 분열의 길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내자. 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가 광주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준다면 제가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그 시민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광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광주는 여하튼 민주개혁 세력 또는 지금 현 야권의 민주당이 됐든 네. 안철수 새정치위원회가 됐든 거기에 터전을 잡고자 또는 거기에 정치적 부담과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네. 근데 광주 시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저를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신다면 그건 바로 이제 야당에 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야권 통합의 대의를 걸고 나서시는 거군요. 네, 통합을 떠나서 저는 네.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예. 이제는 재창출. 그래서 형질 변화를 통한 화학적 통합의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정치 세력 간의 물리적 통합은 기본이 되겠지만은 네. 그 위에 이제는 야당이 지향에 대해 스펙트럼도 이제 조금은 더 네. 폭넓게 그렇게 예. 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야당의 창출을 저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출마 전에 네. 이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주변과 상의를 하셨는지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의라기보다는 네. 제가 지금까지 쭉 제 걸어온 걸 봤지만 제가 정치적 선택은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국민참여당. 네. 그 창당을 제가 주도를 했고 그때는 언제였냐면 2008년 말 200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당시 그 이명박 정권이 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사실은 살인까지도 가버린 거 아닙니까? 노 대통령을. 저는 그런 기간 중에 네. 이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신 그래서 국민참여당이라는 것을 2008년 말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에 서거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창당하면서 처음으로 이 정치적 제기에 들어섰던 거고 그 네.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소속으로 하면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무현 네. 재단 이사장을 저는 민주개혁 세력이 이제 종가다. 네. 물론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이 4만 1,000명이 넘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각기 정치적 지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노무현 재단의 회원으로서 함께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에 또는 네.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함께 하자는 뜻이라고 보고 예.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한 정파 세력 또는 누구하고 이걸 사전에 네.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네. 바로 직전에 뭐 아실만한 분들 또 야당에 네.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계시고 원로들도 계시는 분들께 네. 사전 말씀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예. 그런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인데 분명한 대의를 간다는데 말릴 수는 없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혹시 문재인 의원도 얘기를 했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22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공식했습니다. 광주에서. 네. 근데 21일 날 네. 네, 뭐 전화로 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은 참 여러분 결단을 하신 데 대해서 네. 한 데 대해서 좀 뭐 마음의 성원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대다. 네, 21일에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 전날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그분이 해외에 어디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은 사퇴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럼 물론 이제 얘기가 공직은 아닙니다. 네. 네, 명예직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재단에 나와서 이제 같이 재단 사무처 중심으로 일이 되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하루 정도 이 일을 하는 거는 명예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전력 투구를 하려면은 네. 또 그리고 당연히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여러분들하고 뭐 이제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병환 이사장께서 출마를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군도 있고요. 네. 새정추 쪽에 새정치 신당 측의 그 후보군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렇게한테는 근데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출마 선언한 지 이제 닷새입니다. 네. 닷새밖에 안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휴일 끼고 나면 3, 4일밖에 안 됐는데 어제 뭐 이제 광주 MBC에서 네. 뭐 이제 저를 처음으로 넣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광주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서울에 올라왔는데 뭐 하여튼 초반부터 아주 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네. 엮어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예. 뭐 이제 그분들 말씀이거든요.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뭐 일부 언론이 분석으로 저한테 이병환 그 후보가 예비 후보죠 지금은. 네. 무소속이지만 예비 후보가 지금 뭐 민주당의 유력 인사 후보 다음으로 뭐 15%대의 지지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뭘면냐 결국은 양쪽에 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뭐 이제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 세력이나 다 경고를 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일 야당 이병환이 주장하는 단일 야당의 창출을 통해서 2017년 예. 정권 탈환을 해서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 협력 그리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이 대의를 가져가라는 그 새로운 시민들이 보이는 경고성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네. 그러냐 그렇게 저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는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밀양시청 앞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더군요. 대책위가 밤샘 노숙도 한다고 했던데 상황이 어찌 됐는지요? 예, 어제 오후 낮 12시부터 밤까지 그리고 지금 아침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고 유한숙 씨 유족들이 어제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와 엄용수 밀양시장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막아서는 경찰, 공무원들, 과정에서 충돌이 계속 발생을 했고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지옥과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상황이었습니다. 송전탑 사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경찰이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놓고 주민들의 기본권조차 막아서는 일들도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웃기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연대 활동가들이 경찰에 고착된 주민들을 위해 컵라면과 음료수를 들여보냈는데 예. 경찰이 알맹이만 전달하고 종이 박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박스 대기를 농성하는데 깔판으로 쓸까 싶었는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추운 날씨에 밤에 노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침낭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그걸 압수해 갔습니다. 예. 침낭 주인이 이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밀양의 오늘입니다. 참, 그러니까 밤새 계속 한 데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보도 낮의 상황을 보니까 경찰과 공무원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분들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던데. 예. 그런 식으로 고착된 상태로 밤을 샌 건가요? 어제 밤 사이에 계속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고 유한숙 할아버지 유족들이 다쳤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예, 경찰이 이제 주민들을 에워싸고 이 과정에서 끌어내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네. 주민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특히 유족들이 들고 온 고인의 영정을 빼앗아 가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족들도 영정을 지키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는 그런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고인의 따님이 목에 긁히는 상처를 입기도 했고 상주도 사지가 들려 나가면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럼 여전히 지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2차 희망버스 지난 주말 휴일 사이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25일, 26일 밀양을 다녀갔는데 네. 밀양 송전탑 고마해라 이렇게 적힌 주황색 풍선이 밀양 시내에서 물결을 쳤습니다. 네. 전국 대책회의와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은 1박 2일 동안 전국 50여 곳에서 한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경찰 추사는 1,900명입니다. 예. 밀양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이렇게 참가자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멀리 제주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최근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원전이 들어서게 된 강원도 삼척, 네. 경북 영덕 사람들도 함께를 했습니다. 노동계,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네. 1차 때 대책위 발표가 한 2천여 명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00여 명이었습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됐습니까? 예, 2차 희망버스는 밀양 시내 행진을 했는데요. 네.
밀양이 생기고 나서 몇천 명이 거리 행진을 한 것은 처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이 많은 인파들에 대해서 놀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어 온 손피켓, 그리고 펼침막, 타악기를 두드리거나 탈핵 허수아비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송전탑 공사 중단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토요일날 행진을 마치고 밀양역 광장에서는 문화제가 열렸는데 주민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만들어졌었고 네. 이튿날 일요일에는 경가지 12개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은 참가자들이 1차 때처럼 공사 현장을 올라갔는데 7곳의 경찰 저지를 뚫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밀양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밀양시 당국에서 AI 때문에 소독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였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전탑 대체기가 지역 양계 농민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에 밀양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소독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 25일 밀양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모두 내려서 자외선 살균 소독을 받았습니다. 네. 밀양시청 앞에 2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이 집회 사회자가 멸균 상태 집회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 나들목에서 밀양 시내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서 일부 밀양 시민들이 버스를 막아서는 상황도 벌어지긴 했는데 네.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소독은 밀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다 했던 건가요? 아니면 희망버스만 했던 건가요? 개별적으로 오는 차량들은 일일이 다 하지 못했고 희망버스를 네. 타고 온 사람들은 모두 내려서 소독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앞서서 경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경찰 병력이 밀양에 상주한 지 벌써 몇 달인가요? 지난 10월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더군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비용 문제가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사 초기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하루에 들어간 돈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공사 재개 당시 대규모 경력이 배치되면서 먹고 자고 한 돈인데요. 네. 벌써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째고, 이 시간 경과한 사이에 오마이뉴스가 정보 공개를 해서 확인한 금액을 보면은, 네. 지난 한 100일 동안 42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하루 평균 4,200만 원 정도 세금이 들어간 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차단할까봐 그렇겠습니다만 헬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이게 산악지대에 설치되는 송전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네. 헬기로 실어 나르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이 밀양 지역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송전탑 공사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어긴 불법 공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환경영향평가서하고 환경부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네. 한전은 애초 주민의 소음 민원 그리고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적 교란 등의 이유로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사연리, 범돌이 두 곳에서만 헬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된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29곳에서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인데 네. 15곳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가 동원돼서 자재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13곳은 이 불법 공사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앞서서도 이 공사가 불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한전이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산지 내의 자재적 시장이나 삭도장을 건설하려면은 밀양시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 이런 허가 없이 지난해 10월달에 공사가 강행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엄영수 밀양시장이 이번에도 도전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흐름을 봐야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엄영수 밀양시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새누리당 그 소속입니다. 네. 이 혹자들은 밀양 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을 찍어준 밀양 사람들의 그 자업자득 아니냐, 이 밀양 송년탑 사태가.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밀양 엄영수 시장이 예전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을 때는 네. 밀양 송전탑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마음을 싹 바꿔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양 사람들이 그 변심한 데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송전설로 경가지 주민들이 비토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엄영수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엄영수 시장 개인에 좀 더 포커스가 집중되겠군요. 새누리당보다는. 일단 뭐 그 선거 후보로 나서려면은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 후보가 되느냐 그 문제도 관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표기자와 조감세상 진행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TV 개국 준비 때문에요. 뉴스바를 다른 분이 진행하시게 되는데 표기자님 그동안 좋은 방송 고마웠습니다. 밀양에서 어서 좋은 기쁜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였습니다. 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실상의 망언이었죠.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어리석은 국민이 책임 따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